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행정소송법에서 피고적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적격. 자, 일단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그 피고적격은 누구죠? 당해 처분을 행한 행정청, 그죠? 당해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겠죠. 그래서 소송에서의 피고라는 것은 본래 권리 의무 주체인 국가나 국가 공공단체가 되어야 하지만 소송 수행상 편의를 위해서 행정소송법에서는 이 행정청을 피고로 두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요. 자, 행정권한에 위임 위탁이 있다. 행정권한에 위임 위탁이 있다. 이럴 때는 행정청의 권한에 위임 위탁이 있다면은 위임받은 수임청이나 수탁청이 피고가 되는 거고, 행정권한에 대리나 내부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권한의 대리나 내부 위임이 있는 경우, 자, 처분 권한 자체가 이전되는 게 아니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피대리청이나 원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처분은요, 피대리청이나 원행정청의 명의로 처분을 하여야 되는 거죠. 다만, 자, 내부 위임의 경우에도 내부 위임받은 행정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라면 이때 무효 확인의 피고는 예외적으로 위임을 받은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나오죠. 그래서 내부 위임을 하더라도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한 경우, 한 경우는 무효인데 이때 무효 확인의 피고는 예외적으로 위임을 받은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이 있었다. 이때 피고가 되는 것은 지방의회가 된다. 다만 처분적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런 경우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조례 공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피고가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에 관한 조례의 경우에도 역시 교육감이 피고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국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기타 불이익 처분의 처분청이 대통령인 경우, 이때는 대통령이 피고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그 소속 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대법원장이 행한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 행정처장이 피고가 되고,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에 대해서는 국회 사무총장이 된다. 그 다음에 합의제 행정관청의 경우, 그죠?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등의 처분에 대한 피고는 합의제 행정관청 자체가 피고가 되는데, 예외적이죠. 다만 요거죠.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의 경우, 이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피고가 된다고 노동위원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그 다음에 권한의 승계가 되는 경우요. 자, 처분이 있은 뒤에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의 승계가 이루어졌다. 이때는 요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겠고요. 자, 기간 폐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피고에 대해 행정소송과 그 피고에 대해서 이렇게 기출문제 볼게요. 2018년 지방지 구급 문제요. 자, 대통령의 검사 임용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장관이 된다 그랬죠? 대통령의 처분 부작위, 이 경우에 그 소속 장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된다. 맞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내부 위임받은 국토교통부 차관이 그 처분을 한 경우 그에 대한 취소 소송은 누가 낸다? 국토교통부 차관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내부 수임청 명의로 처분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내부 위임이에요. 내부 위임. 따라서 이런 경우 국토교통부 차관이 처분을 한 경우 누가 피고가 된다? 차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다. 그래서요. 다만 언제 국토교통부 차관이 되는 거죠? 국토교통부 차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했을 때, 그죠? 국토교통부 차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면
이 처분 자체는 무효가 되고 이 무효 확인 소송이죠. 무효 확인 소송의 피고인 경우에는 처분을 행한 국토교통부 차관이 된다. 이겁니다. 이때는 행정청이 피고가 되므로 위임받은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즉 국토교통부 차관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디귿 헌재소 소장이 소속 직원에게 내린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된다. 맞고요. 그 다음 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이 내린 처분. 예. 이때는 권한이 어떻게 됩니까? 위임됐기 때문에 수임청, 수탁청에게 넘어간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한테 권한이 넘어갔기 때문에 수임청인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과 리을이 되겠네요. 정답 3번 되겠다. 그 다음 문제 피고의 경정입니다. 피고의 경정. 뭐 하는 거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 법원은 이거 중요하세요. 원고의 신청입니다. 직권이 아니에요.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으로서 피고의 경정 허가를 할 수 있다. 비교할 거는 이제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신청과 행정심판위원회 직권이죠. 네, 근데 행정소송법에는 직권으로 피고의 경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렇게 나오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할 때 법원은 직권으로 피고를 경정하여야 한다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틀린 지문. 자, 피고 경정의 결정이 있게 되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언제? 처음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한 것으로 보는 거죠. 취하된다. 그래서 이게 기출되고요. 그래서 소송 참가요. 16조 행정소송법 16조. 소송 참가의 개념. 현재 소송 계속 중인 타인 간의 소송에서 제3자가 자기의 법률상 이익을 위해서 참가하는 것을 제3자의 소송 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 이때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됩니다. 직권에 의해 죄송합니다. 직권에 의해서 결정으로서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그리고요, 제3자 소송 참가에 관한 규정, 이거요. 요거는 기억 정리해 두세요. 제3자에 대한 소송 참가 규정은 무효 확인 소송,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당사자 소송에도 준용됩니다. 그 다음에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당사자와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참가인이죠. 참가인의 지위는요. 공동 소송인에 준하는 지위를 갖지만 참가인입니다. 소송 참가. 그래서 요 참가인의 지위. 참가인의 지위에 대해서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지위를 갖지만 직접적인 소송 당사자는 아니죠. 직접적인 소송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통솔 입장은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의 지위다. 네. 따라서 보조 참가인의 지위이기 때문에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행위는 할 수 있지만 소송 당사자 아니므로 그 소송물의 처분 행위, 소를 취하거나 포기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통솔 입장이다.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송 참가에 있어서 법원은 다른 행정청의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때 당사자나 행정청의 신청, 직권이 들어갑니다. 직권에 의해서 결정으로서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제1항에 의해서 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행정청이죠. 보조 참가인의 소송행위 규정을 준용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 처분 취소 소송의 대상이죠. 처분 등이 존재한다. 네. 그래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에요. 처분.
처분에 대한 개념이죠. 자,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입니다. 누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입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 당연히 거부 처분을 말하겠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이겁니다. 이 처분에 대한 개념, 그죠? 다만 그리고요, 재결 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언제? 예외적이죠.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다. 그죠? 그래서 자, 요런 기출 질문 볼게요. 자, 보건복지부 고시인 구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급여 상한 금액표는 자체로서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등의 법률 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이런 거 외워야겠죠?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등의 법률 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요 보건복지부 고시, 요 구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급여 상한 금액표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까지요. 그 다음 두 번째, 판례에 의하면, 이거 중요합니다.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 경고 조치, 요거는 뭐에 해당한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거는 암기해야겠죠?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 경고 조치요. 요거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 근거는요, 이렇게 나와 있죠. 차후 징계 감경사유로 적용할 수 있는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의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간접 효과적 효과에 불과하다, 틀린 거예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자, 우리 판례 입장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처분이 요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권리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봐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대상 판단의 대상 적격 판단 기준에 대해서 우리 판례 어떻게 본다?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그리고요, 어느 정도 성립과 효력 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요.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법적 근거가 없이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그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행정처분이다 라고 인식할 정도죠. 인식할 정도라면 요때는 행정청의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의 불이익 내지 불안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도 법치 행정 원리와 국민의 권리 의식 수준 등은 물론 행정적인 태도도 고려하여 판단하자. 그래서 대상 적격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이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잘 나온 게 이거예요.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해서 하는 경고 조치, 이거 잘 나오죠? 최근 판례고요. 2021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이러한 경고 조치는 일정한 서식에 따라 검사에게 개별 통지하고 이의 신청도 할 수 있으며, 검사가 검찰총장의 경고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1년 이상 감찰 관리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경고를 받은 사실로 인해서 인사절에 활용이 됨으로써 복무평정, 직무성과급 지급, 승진, 전보 인사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윤석열도 그죠? 대구 그죠? 대검인가 좌천 인사가 돼서 대구지검으로 발령됐다. 이거죠. 그래서 향후 다른 징계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징계 양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예외가 윤석열이다. 윤석열은 대구지검에 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어떻게 됐죠? 검찰총장이 되더라. 그래서 인생은 모른다. 어쨌든 이러한 경고 조치, 그죠? 검찰총장의 검사에 행하는 이 경고 조치는 검사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부처분이죠. 거부처분이 인정이 되기 위한 요건이에요. 거부처분의 성립 요건이 중요하다. 언제?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되고 그 거부 행위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그죠? 먼저 신청한 행위가 있어야 되죠. 그 신청인의 신청 행위에 따른 거부 행위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국민에게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문, 기출지문 보시면 거부 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 요건이 되는 그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요. 관계법규에서 일반 국민에게 이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한다. 포인트죠? 추상적 결정이다. 그래서 신청인의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이러한 신청권이 신청의 인용이라고 하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지문 잘 나오죠? 이 지문도 중요하다. 그래서 신청 거부처분 성립 요건의 전제 요건으로서 이 신청권의 존부는 추상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한다? 그렇진 않다. 이 판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법률에 의해서 당연퇴직된 공무원의 복직, 재임용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단 결론 외워야겠죠. 그래서 원심에서 대법원이죠. 당연퇴직의 내용과 상반되는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 신청권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보면 이 원고는 학교 선생님입니다. 제천고등학교 선생님. 그래서 재직하던 원고가 언제? 94년도 12월에 당연퇴직됐어요. 왜? 요거 특가법상 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선고유예가 확정 판결됨으로써 여기서 피고는 충북교육감이죠. 피고는 원고가 공무원법 69조 등에 의해서 당연퇴직 처분했다. 당연퇴직된 것으로 처리를 하였는데 원고는 2000년 6월에 피고에게 공무원법 69조 등은 위헌이다. 그래서 원고를 복직이나 재임용시켜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피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2002년 6월 20일에 거부 처분을 내려요. 왜? 원고의 복직 또는 재임용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 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03년 10월 30일 그 공무원법 69조죠. 국가공무원법 69조가 법률 조항이 헌법 위반된다. 근거 법률 자체가 위헌 결정이 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고의 복직 또는 재임용 신청을 피고가 거부한 사건에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소를 각하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정당하고 그 다음에 상고 이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은 위법이 없다라고 판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건 요 사실관계를 이해하는 거 사실관계가 아니라 요 결론이죠. 대법원 결정 요지 당연퇴직의 내용과 상반되는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 신청권 인정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상고를 기각했다. 그래서 그리고요 여러분 이거는 또 제소기간에 있어서 제소기간 요건을 갖추지도 못했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나 이 헌법재판소법이에요.
행사 불행사로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기본권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 1년 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죠? 이 판결에서, 이 사안에서는 이 제소기간을 지났다. 그래서 헌법소원 자체가 부적법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건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요거죠. 네. 당연퇴직의 내용과 상반되는 처분 요구할 수 있는 조리선 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다. 요거 기억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요 판례, 제3자요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제3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그래서 처분의 취소되는 재결이 있자 그 원처분의 상대방이 위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서 위 소송의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 되는지 여부죠. 그래서 복효조 행정행위, 그죠? 복효조 행정행위란 소위 이거 뭐라 그러죠? 다른 말로 이중 효과적 행정행위라고 하다. 즉 수익적, 그다음에 침익적, 부담적 효과가 모두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복효적 행정행위라고 하죠. 이때 제3자요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된 자는 당연히 인용 재결에 대해서 다툴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용 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 인용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는 재결의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다. 따라서 그죠? 이때는 재결의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 되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까지요. 그래서 기출, 제3자요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된 경우죠. 되는 자라도 인용질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취소소송은 원처분주의가 원칙이지만 재결주의도 인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이때 자 보세요. 자 이런 거죠. 원처분과 재결 모두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양자 모두 소송의 대상으로 허용될 경우 판결에 모순, 저촉이나 소송 경제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하게 소송의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 행정처분 등으로 자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행정심판, 그죠?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할 수 있죠. 그래서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자, 이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에 의해서도 만족스러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여 뭘 제기하죠?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때 원처분이나 행정심판의 이 재결 중 어느 것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입법론적으로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가 대립하고 있다 이거죠. 원처분주의라는 것은 자 위법을 다투는 경우 원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재결에 대해서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 행정소송법 우리 행정소송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주의죠. 따라서 원처분주의 하에서는 원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재결 취소소송에서 원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 자체는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재결주의라는 것은 자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원처분은 재결에 흡수된 것으로 보아서 최종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재결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겁니다. 따라서 재결주의에서는 당연히 재결 취소소송에서 원처분의 위법도 다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법은 자,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19조 행정소송법 19조에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언제? 재결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원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할 수는 없고 이거 생략된 말이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한다. 네, 그 다음에 이런 재결주의에 대한 고유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 즉 재결에 대한 항고 소송은 소송 요건이 아닌 본안 판단 사항이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본안 판단 사항이다. 그래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행정처분의 이 상대방이요. 행정청이 한 A, 요거 A 처분. 이게 원처분이죠? 자, A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정심판위원회한테 제기했겠죠? 자,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뭐 했습니까? 기각 재결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그럼 기각 재결 내렸다 이겁니다. 그때 상대방은 어떻게 다투겠냐? 자, 행정심판위원회의 이 기각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요 기각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그죠? 이런 경우라면 상대방은 요 기각 재결 자체의 취소, 그죠? 요 기각 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반면에 이 기각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죠. 고유한 위법이 아닌 경우,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상대방은 이 재결에 대해서 취소를 구할 수 없고, 그죠? 기각 재결 자체에 대해서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이 경우 다투려면 원래의 처분인 이 원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거죠. 원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재결 자체에 대해서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는 어디서 판단하죠?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거 중요하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지 않고 제기한 재결 취소의 소는 각하사항이다? 각하사항이 아니라, 각하가 아니라 뭐다? 이때는 기각사항이 되는 겁니다. 기각사항. 그 다음에 행정심판 자체를 제기하고 결과에 불복해서 원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이때는 취소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이때가 안날이겠죠?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그 다음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요거 이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체 절차 형식상의 위법, 요 내용이에요. 언제 재결 자체에 고유 위법이 있는지, 이때 주체나 절차 형식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이나 또는 그 구성에 위법이 있는 경우다. 그리고 재결의 절차 규정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위법이 있다. 요거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 내용상, 그죠? 내용상 위법의 경우, 즉 각하재결, 즉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지도 않는데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실체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각하를 했다. 이렇게 되면 실체 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했다. 따라서 재결에 이런 경우는 고유한 하자가 인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각 재결은요, 뭡니까? 원처분이 정당하다고 해서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기 때문에 기각 재결인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자, 사정 재결 같은 경우에요. 문제되는 게 사정 재결 같은 경우요. 사정 재결 같은 경우는 자, 공공복리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 인용 재결은 자, 청구인 같은 경우는 인용 재결에 대해서 불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되는 건 언제? 제3자요 행정행위의 제3자 행정행위의 경우다. 즉 제3자 행정행위에 있어서 인용 재결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 처분에 의해서 이익을 받은 자는 인용 재결에 의해서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됐죠? 요 정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자, 일부 인용 재결, 자, 수정 재결 요것도죠. 자, 일부 취소되고 남은 원 처분이나 수정된 원 처분 이런 경우가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판례는 1개월 감봉 처분을 견책 처분으로 변경한 소송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소청 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봤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처분 상대방은 징계권자를 항고소송의 피고로 해서 소청 결정에 의해서 수정되고 남은 원처분, 그죠? 원처분인 견책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징계 혐의자에 대한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 결정 중 그를 견책에 처한 조치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하다는 사유는 소청 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소송 요건이 아니라 본안 판단 사항이다. 말씀드렸죠? 본안 판단 사항이다. 따라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지 않고 재결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했다. 이때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 판결을 내려요. 잘 나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기각 재결을 받은 후에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그 기각 재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요. 수소법원은 심리 결과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각하 판결이 아닙니다. 기각. 그 다음에 예외도 있다.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는 개별 법률에서 재결주의를 채택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재결주의라는 거 이런 경우죠. 그 개별 법률에 자, 특별 행정 심판의 경우 원처분에 대해서는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오로지 재결에 대해서만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이를 재결주의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요거죠. 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재심 판정, 그다음에 감사원의 변상 판정에 대한 재심의 판정, 특허 심판의 심결 등이 있다. 그래서 재결에 해당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해서는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원처분인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 회부 결정이 소송 대상이 된다 하면 틀린 지문으로 나왔다. 그 외에도 자, 감사원의 변상 판정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그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해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제소기간에 있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그죠? 결과에 불복하여 원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경우 취소소송은 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 그죠? 그 다음에 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행정소송법 20조. 그래서 요 90일 같은 경우는 불변 기간이 되겠고, 요 불변 기간 경과 여부는 직권 조사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말은 방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지 등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하는 것이지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한 날이 아니다라고 해서 나오죠. 그래서 제소 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 조사 사항이고요. 불변 기간이다. 여기서 옳은 지문 나왔어요. 그 다음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제소기간 적용에 있어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날, 처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죠? 처분의 위법률을 인식한 날이 아니다. 반대로 해석했죠? 예, 이런 것들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그 다음 판례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해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한다. 이런 질문 나와요.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자 행정제재 처분을 한 후에 당초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여 처분했다. 취소 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다. 그
다음에 청구 취지를 변경해서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런 경우는 소의 변경 있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소의 그 제소 기간의 기준이 되는 처분에 대해서 자,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후행 처분의 그 취소를 구하는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되었다. 요거. 그죠? 그다음에 다시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변경되고 후속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게 포인트겠죠? 후속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때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그 소의 제소 기간의 준수 여부 결정의 기준 시기는 언제가 되는 거죠? 네. 언제 된다? 여기 표시가 돼 있죠. 이런 경우에는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면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소 기간은 최초의 소가 제기된대. 그죠? 이때는 후속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 때겠죠. 네, 최초의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본다. 이렇게 기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자, 저 기출 한번 보세요. 납세자 이의 신청에 의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 기간은요. 이의 신청인 등이 재결청으로부터 재조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재조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그래서 재결청의 조사 결정에 따른 심판 청구 기간이나 심판 청구 기간 또는 행정소송 제소 기간점은 언제다? 후속 처분의 이 통지를 받은 날, 요때부터예요.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한 취소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후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했다. 이런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 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효 확인의 소가 그죠?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요 취소 소송에서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있은 날로부터 1년이죠. 있은 날로부터 1년. 그래서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되겠죠. 다음에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 1년은 불변 기간이 아니다. 다음에 처분이 있음을 안날 기준과 있은 날 기준이 모두 경과하여야 제소 기간이 종료되는 게 아니라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경과하면 제소하지 못한다.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취소 소송의 제소 기간을 확정하거나 단축할 수는 없으나 주소,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자를 위해서 부과 기간을 정할 수는 있다. 이거는 옳은 지문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효 확인 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적용되지 않는다.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이거예요. 다만 언제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 소송은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자, 이런 거 한 문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소기간. 그죠?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의 설명, 기억 미음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죠?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있음을 안날이죠.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 다만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나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디귿 중요하죠. 재결서의 정본. 이때 재결서의 정본을 그죠? 언제부터? 송달받은 날로부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사한다. 한편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죠.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불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게 행정소송법 제 20조 내용입니다. 제소기간 내용이에요.
포인트는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를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때. 요때 요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잘못 알린 때에는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언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요게 포인트다.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억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자, 행정심판, 행정소송과의 관계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요게 좀 어렵고 좀 약간 어렵다기보다는 암기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약간 재미는 없지만 한 번 정도는 정리해야 된다. 따라서 피고 적격, 그 다음에 제소 기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